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초반의 여성으로 아들 셋을 두고 있어요. 아들 셋을 모두 출가시켰으니 며느리도 셋이죠. 저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혼자 힘으로 아들 셋을 키웠어요. 처음에는 먹고 사는 일에 바빴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렇게 해서 종잣돈 모인 걸로 여기저기 투자를 좀 했죠. 제가 물건을 잘 판단해서 그런지 운이 좋았는지 투자하는 데마다 일이 잘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꽤 많은 부동산과 현금을 가지고 있죠. 같은 환경에서 키웠지만 아들들은 지금 형편이 모두 다르답니다. 우선 첫째네는 아들이 아주 큰 회사는 아니지만 박봉은 아니어서 형편이 그럭저럭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둘째네 형편이 셋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겠네요. 둘째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월급이 정말 쥐꼬리예요. 그나마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이가 없어서 두 내외가 빠듯하게 먹고 사는 형편이었어요. 셋째네, 우리 아들 셋 중에서 가장 부유하게 사는 아들이에요. 아들 며느리가 같이 큰 고깃집을 하는데 꽤 큰 돈을 만지는 것 같더군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것은 당연하겠지만 우리 며느리들 정말 다 개성이 뚜렷한 아이들이었어요. 우선 맏며느리는 제가 보기엔 정말 맏며느리다웠답니다. 가장 경우에 밝았고 아래 동서들을 나름대로 컨트롤하려고 노력했죠. 둘째 며느리는 뭐랄까 참 착한 아이예요. 무슨 일에든 불만을 표현하거나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아이였죠. 그리고 셋째 며느리, 욕심이 있어야 돈도 많이 버나 봐요. 아주 욕심이 많은 아이랍니다. 참, 우리 집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대대로 왜 이렇게 아들만 많은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어요. 저도 아들만 셋을 두었고 죽은 남편도 5 형제 중 둘째였거든요. 다른 친척들네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남자만 가득한 집안인지라 손주를 볼 시기만 되면 다들 딸이기를 바랬죠. 남들은 아들을 낳지 못해 야단이라는데 우리 집안에서는 딸 하나가 아쉬웠답니다. 우리 큰며느리도 아들만 둘을 두었죠. 저도 손주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손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며느리들이 참 딸 같고 예쁘기도 해서 저는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엄격한 시어머니는 아니었어요. 그저 모든 것을 며느리들이 알아서 하게 두었고 슬쩍슬쩍 하는 짓들을 보고 있는 정도였죠. 며느리들은 모두 혼자 사는 저에게 마음을 많이 써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신경 써주는 아이는 바로 셋째였어요. 셋째는 집에 제사나 명절 등 행사가 있을 때 와서는 다른 두 며느리처럼 열심히 일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입안에 혀처럼 구는 것이었죠. 어머니, 이거 옆에 두고 하루에 하나씩 꼭 드세요. 이거 친정에서 보내주신 건데요. 어머니 연세 되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거래요. 여기서는 못 구하고 미국에서나 구할 수 있는 좋은 영양제예요. 셋째 며느리의 친정은 미국 일찍이 이민을 가서 장사를 시작했고 지금은 부유하게 사는 편이었죠. 그렇게 달라붙는 아이를 단호하게 내치기도 못하니 좋은 말로 타일렀죠. 아니다. 지금 네 동서들은 지금 나가서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지 않니? 너도 나가서 동서들 좀 도와라.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는 것은 후손들의 정성이 깃들어야 하는 거야. 너도 분명히 우리 식구니 나가서 정성을 좀 보태거라. 그런데 셋째 며느리는 일손을 보태는 대신 행사가 있을 때마다 두툼한 돈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사돈댁에서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를 위한 선물을 많이 보내왔답니다. 며느리들의 성격이 저마다 다른 것처럼 아들들의 성격도 참 많이 달랐어요. 그 중에서 가장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집은 첫째네였어요. 장남이 그럭저럭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아들 둘을 키우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에 돈이 부족했는지 서로 싸우기도 엄청 싸우더라고요. 돈이라도 넉넉했으면 부부 사이가 더 좋았을까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큰며느리가 아름아름 부업을 찾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아이들은
저에게 경제적으로 기대거나 도움을 바라지는 않았어요. 마음에도 없는 효도를 하면서 제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는 얘기도 일절하지 않았답니다. 딱한 사정을 알게 되고는 제가 몇 번이나 도와주려고 했는데 첫째라 책임감이 남다른 우리 장남이 지금은 괜찮다며 나중에 더 힘들 때 도와달라며 좋게 거절하더라고요. 첫째 애들은 많이 다투는 소리가 들리지만 반대로 둘째네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부부싸움도 한 번 안 하고 둘이 알콩달콩한 결혼 생활을 즐기더라고요. 둘째 며느리는 성격도 착하고 저에게도 참 살갑게 다가와줬죠. 자식이 없으니 둘이 벌어서 생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형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막내 며느리였죠. 아주 욕심쟁이 샘쟁이였어요. 뭐든지 많이 갖고 싶어 했고 남에게 지는 것은 싫어하는 성격이었어요.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얌체같이 쏙 빠지면서 돈으로 퉁치려는 셋째를 보고 쟤를 어쩜 좋을까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동서, 아버님 제삿날에 또 늦게 온다는 거야?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집안 행사 때마다 뒤로 빠지는지 모르겠네. 혼자 빠지려고 머리 쓰지 말고 시간 맞춰 어머님 댁으로 와. 알겠지? 아유, 형님. 사업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알바생을 쓰고 있는데도 가게가 어쩜 바쁜지 손이 모자라요. 형님 죄송하지만요. 제가 제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댈게요. 그러니까 저 좀 빼주세요. 네? 그럼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형님. 큰며느리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남편의 제사 문제를 의논하러 집에 왔다가 막내 며느리와 하는 통화 소리를 엿듣게 되었죠. 나이도 많은 형님인데 어린 막내가 어쩜 저리 약을 올리는지 참다 못한 큰며느리가 제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막내 동서 정말 이제는 못 봐주겠어요. 어머니께서 따끔하게 야단 좀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래, 알았다. 내가 짬을 봐서 잘 얘기해보마. 남편의 제삿날에도 돈으로 퉁치고 와서 절만 하고 가려는 셋째 며느리가 저도 솔직히 미웠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막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다급한 목소리로 너무 바빠서 전화 통화가 힘들다며 얼른 끊더군요. 형님, 여기 있던 김치통들 못 보셨어요? 분명히 여기 놔뒀는데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아니, 김치통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나서 둘째 며느리가 근처에서 돈봉투 하나를 발견했다죠. 짧은 쪽지와 함께 놓여있는 돈봉투였어요. 꽤 많은 액수의 돈이 들어있었고 이 돈으로 사람을 사서 김장을 다시 하라는 셋째 며느리의 또 다른 얌체짓이었죠.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막내 며느리가 우리 집 김장김치가 식당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김치 맛에 손님을 끄는 것도 있다며 홀라당 전부 가져가 버린 것이었죠. 작년에 이어 이런 일이 또 벌어지자 며느리들도 저도 화가 많이 났어요. 드디어 큰 며느리가 당장 시댁에 안 오면 가게로 찾아가서 큰 소리 낼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막내를 집으로 불러들이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막내를 야단치더군요. 이봐, 동서. 집안에서 벌어지는 행사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야. 동서는 왜 사사건건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김장 담그느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 홀라당 가져가 버리고. 돈봉투 말도 안 하고 숨겨놓으면 우리가 좋아할 줄 알았어? 남들이 정성 들여 담근 걸 동서가 무슨 권리로 가져가? 입이 있으면 말이라도 해봐. 막내면 더 사근사근 애살 있게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형님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 뻔히 보이면서 입 꾹 닫고 모른 척 한다는 게 말이 돼? 아유, 형님. 화난 이유는 알겠는데 사람 사서 김장해봤는데 여기 이 집에서 담근 맛이 안 나잖아요. 식당에 김치 때문에 오는 손님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 사정 좀 봐주세요. 네? 옆에서 듣던 저도 기가 다 막히더라고요. 정말 그냥 넘어가기가 힘들었어요. 예, 셋째야. 김장 같이 담그는 거 한 해 두 해 된 일도 아니고 그 김치 맛을 원하면 네가 직접 와서 배울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식구들은 많지만 다 모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니. 다 같이 모여서 사는 얘기도 하고 천천히 김치도 담그자는 얘기다.
그런데 막내만 보란 듯이 툭 빠지면 시작하기도 전에 사기가 떨어지지 않니? 네 형님 말 잘 새겨 듣고 다음부턴 김장도 직접 와서 배우고 가거라. 알겠니? 셋째는 이런 제 말에도 비용은 얼마든지 넉넉하게 될 테니 식당에서 쓸 김치까지 우리더러 담가달라는 것이었죠. 그러고는 한다는 이야기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돈이라나요? 제가 세상 일이 그렇게 돈으로만 굴러가지 않는다고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 발등을 찌를 수 있다고 타일렀어요. 둘째도 셋째를 야단치면서 앞으로 이런 짓을 또 한다면 동서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그랬더니 셋째가 코웃음을 치더군요. 그런데 이런 며느리들끼리의 다툼이 아들들에게도 말거리가 되었나 봐요. 우리 집 사람하고 근재수 씨는 제사다 차례다 해서 그때마다 며칠씩 고생을 하는데 왜 막내 재수 씨는 그때마다 안 보이니? 똑같은 며느리인데 왜 두 사람은 죽어라 고생하고 한 사람은 보이지도 않느냔 말이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내 귀에까지 들어오더라. 돈 봉투 놓고 사라지거나 엄마 옆에나 딱 붙어서 아부하는 거 이제 하지 말라고. 네가 재수 씨한테 잘 말해. 그러게 말이다. 너희 지난번 설에도 집에 돈만 보내고 둘이 스키장 간 거 내가 다 안다. 우리가 비록 너처럼 많이 벌지는 못해도 집안 행사 때 쓸 돈은 낼 수 있어. 그 돈 없어서 집안 행사 못 치르지 않는다. 돈만 보내는 게 얼마나 예의 없는 짓인데 재수 씨 때문에 우리 기분이 어떻겠냐? 우리도 빠지고 싶고 놀고 싶지만 집안 행사니까 참고 하는 거야. 막내야, 어린 건 알겠지만 너도 한 집안의 가장이니까 네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돼. 그래야 재수 씨도 보고 배우지. 아니, 제 와이프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다들 왕따를 시켜요? 그렇게 그런 게 억울하면 형들도 돈 버세요. 돈 벌어서 힘들지 않게 살면 되는 거죠. 그냥 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행사 비용 될 만한 돈은 내놓고 빠지는 거잖아요. 저희도 억울한 부분이 분명 있다고요.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고깃집으로 장사 잘 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다들? 하루라도 장사 안 하면 주변 상권에 밀리기 일쑤라고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데 지금이 물 들어올 때라 절대 빠질 수 없어요. 저흰 형님들과는 다르게 하루하루가 바쁘다고요. 위에 아들 둘도 셋째 아들의 이런 말에 어이가 없는 모양이더군요. 저 역시 평상시에 아이들의 다툼에 그다지 끼어드는 편이 아니었고 셋째 아들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해봤자 별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에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답답해서 잠시 현관문 밖으로 나갔다가 앞집 손녀딸을 보게 되었죠. 명절날이나 다른 행사 때 우리 집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어릴 땐 뛰어다니느라 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 찾아온 적도 여러 번이었고 이젠 머리가 좀 컸다고 다들 의견 하나 굽히지 못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형편에 얌전하고 고분고분 인사하는 앞집 손녀딸을 보니 진심으로 앞집이 부럽더군요. 제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아들 셋의 약간 싸늘해진 분위기를 돌릴 겸 해서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죠. 아이고, 그나저나 앞집 손녀딸을 보니 인형 같더라. 우리 집엔 어떻게 이렇게 시커먼 사내들만 있는지 모르겠다. 손녀딸 하나만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텐데. 아휴.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제가 가볍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아들들에겐 가벼운 말이 아니었나 봐요. 며느리들이 모두 젊기에 아직 얼마든지 더 손주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제 가벼운 말을 가지고 아들 셋이 각자 안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했는지 돈 버는 재미에 아이 낳는 것도 미루고 있던 셋째가 드디어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일단 반가웠어요. 둘 다 젊으니 피임을 그만두고 나서 바로 아이가 생겼다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 둘을 낳고 한동안 아이가 없었던 첫째네까지 생뚱맞게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갑자기 손주복이 터지는구나 싶었지만 둘 다 아들일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하긴 했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혼자만 아이를 갖지 못한 둘째네가 마음에 걸렸죠. 둘째야,
아직 젊으니까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말아라. 갑자기 웬 손주들이 한꺼번에 둘이 생기려는지 모르겠구나. 네가 신경이 쓰일 것 같아 하는 말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사람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다 하늘이 점지해야 되는 일이죠.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첫째와 셋째가 동시에 임신하자 둘째가 신경 쓰이면서도 기쁜 것은 어쩔 수 없었죠. 특히 돈 버는 일에만 신경을 쓰면서 아이 낳는 일을 피하고 있었던 막내네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정말 의외였어요. 식당이 한참 잘 되고 있었거든요. 막내의 성격으로 보아 쉽사리 그런 결정을 내릴 애가 아닌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첫째네는 이미 아이를 그만 낳을 것이라고 했었고 위에 아이 둘은 이미 초등학교 2, 3학년이었어요. 셋째가 너무 터울이 컸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경쟁하듯이 아이가 생기니 어리둥절할 밖에요. 마음에 집히는 것이 있었죠. 제가 얼마 전에 아들들 앞에서 가볍게 내뱉은 말이 머릿속을 지나갔죠. 특히 돈 버는 일에 재미를 붙여서 집안 행사 때도 절만 하고 사라지는 셋째가 갑자기 바깥 일을 줄이면서 아이를 가진 이유가 짐작이 되었어요. 제가 그저 지나가면서 한 말을 손녀딸을 낳아주면 가진 걸 다 주겠다는 말이거나 대부분의 재산을 주겠다는 말로 받아들인 것이 틀림없었죠. 그래도 설명이 안 되는 건 첫째네였어요. 평상시에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은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러나 견물생심이라고 평상시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지만 재산을 준다는 말에 욕심이 동했던 것이 틀림없었어요. 첫째는 특히 큰 며느리 너도 별 수 없구나 싶었답니다. 하지만 속으로만 짐작을 하고 아이들에게 내색을 하지는 않았어요. 재산 때문에 손녀를 낳아 효도를 하려는 자식들이 한심했지만 일단 임신 중인 아이들에게 나쁜 소리를 하고 싶지는 않았죠.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한마디씩 해줄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 재산을 미리 증여해줄 생각은 없었답니다. 다 제가 죽고 나면 저희들에게 돌아갈 재산이었어요. 이렇게 제 머릿속이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잡할 때 셋째가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어머니, 저 미국에 가서 아이 낳아올게요. 친정이 미국에 계시니 저도 편안하고 어머니도 신경 덜 쓰시게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이한테 미국 시민권 하나 만들어주는 거 큰 돈 들여서라도 해준다잖아요. 셋째 며느리의 말이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었어요. 곧 태어날 손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니 가서 낳고 오라고 했죠. 그렇게 며느리가 미국으로 떠났고 간지 10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했죠.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손녀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답니다. 빨리 데리고 들어오라고 성화를 했죠. 며느리가 드디어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정말 예쁜 공주님이더군요. 기쁜 마음에 친척집 여기저기에도 전화를 걸어서 자랑을 하기 바빴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던 첫째도 아이를 낳았는데 역시나 또 아들이었어요. 큰며느리도 이제 저처럼 아들만 셋인 세 형제의 엄마가 되었죠. 막내 며느리는 갓난 딸아이를 데리고 제 옆에 찰싹 붙어서 더 이상 돈 벌러 나갈 생각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쁜 손녀 얼굴 보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공주님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쁠꼬. 애비를 닮았나 애미를 닮았나 어디 자세히 좀 보자. 할머니 해봐라. 할머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셋째 며느리의 얼굴 표정이 움찔거리는 걸 느꼈어요. 눈은 손녀를 향해 있었지만 곁눈질로 살펴보니 며느리 얼굴이 약간 창백해지더니 살짝 떨리는 손을 얼른 뒤로 감추더군요. 별일 아니라면 별일 아니었겠지만 뭔가 숨기는 걸 들킨 사람의 반응이었답니다.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곰곰이 돌이켜봤죠. 예전 막내가 매번 친정에서만 보살핌을 받길래 사돈께 고마워서 몇 번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할 때마다 며느리는 집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순산을 위해 운동하러 나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사돈댁에서는 제 전화를 받는 게 어딘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피하는 느낌도 들었지만 그때는 그저 사돈이라는 관계가 어려운 관계니 자주 통화하기 불편해서 그런가 보다 했었죠. 지금 생각하니 사돈의 그 불편하다는 기색도 도가 지나친 것 같았어요. 며칠을 이런저런 생각으로 끙끙 앓고 있다가 가만히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에 경찰에 오래 계시다가 퇴임한 제 친정의 사촌 오라버니에게 믿을 만한 곳을 하나 소개받았죠. 우선 며느리의 행적을 캐기로 결정하면서도 제가 며느리의 표정을 잘못 읽은 것이 아닐까, 괜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를 착잡하게 만들었어요. 소개받은 곳에서는 우선 아이와 아들의 친자 검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더군요. TV에서 본 것이지만 요즘은 머리카락, 하다못해 쓰던 칫솔이라도 가져다 주면 친자 관계 검사를 해준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아이의 머리카락을 몰래 모아두었죠. 그리고 아들의 머리카락도 어렵게 모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친자 검사가 진행되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손녀가 우리 아들의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우선 며느리의 불륜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는 충격에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가 우선 며느리를 불러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 내외가 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서더군요. 그런 셋째 앞에 제가 그 검사의 결과지를 내밀었죠. 막내 며느리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서 있을 힘도 없는지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거냐? 막내 너, 솔직히 물어보거라. 저 아이가 네가 밖에서 딴짓을 해서 낳은 아이가 맞느냔 말이야. 아들, 너 왜 놀라지 않는 거니? 설마 너도 알고 있는 사실이니? 빨리 말해보거라. 우리 핏줄도 아닌 아이를 왜 네가 키워주려 했냐는 말이다. 어머니, 저 다른 남자 만난 적 없어요. 그 점에선 저 결백해요. 어머니, 그것만은 믿어주세요. 그러면서 털어놓는 며느리의 얘기를 듣고는 더욱 놀라고 말았어요. 이 일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한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아들이라는 것이었죠. 사실을 따져 물었어요. 아들이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보고 있더군요. 그리고 흥신소에서는 또 새로운 소식을 알려왔어요.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기까지 미국에 있었다는 것이 거짓이었다죠. 그 기간 동안에 며느리의 출입국 기록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귀신에 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기까지 듣자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다 풀렸어요. 그러니까 임신하지도 않은 아이를 임신했다고 했고 당연히 국내에서 출산을 할 수가 없으니 원정 출산을 하겠다고 한 거였어요. 막내 며느리가 국내 어딘가에 아주 교묘하게 숨어버리고 10개월이 지나기를 기다리면서 그 사이에 아이의 입양을 추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셋째가 손녀딸이라고 데려온 아이는 입양하라는 결론이었어요. 결국 제가 지나가면서 한 말을 가지고 저희들끼리 오해를 해서 빚어진 참담한 효도 경쟁의 결과였죠. 그러고 보니 비슷한 시기에 맏며느리가 위에 두 아이와 터울도 있는데 갑자기 또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 이상했죠.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맏며느리를 우선 불러서 물어보았죠. 저희는 이제 아이를 그만 낳으려고 애들 아빠가 단산 수술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생겼어요, 어머니. 이상하긴 했지만 이미 생긴 아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도 듣기에 따라서는 며느리가 딴짓을 했구나 싶기도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 말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큰며느리에게서 한치의 의심도 느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큰아들 내외에 대해서도 조사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흥신소 사람들은 큰아들과 며느리 둘 다 일상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있다더군요. 저는 이번에 큰아들을 따로 불렀어요. 큰아들은 이 우연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 그게 있잖아요. 제가 집사람하고 상의 없이 단산 수술을 한 것을 풀어버렸어요. 그래도 아들이나 딸이나
반반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0% 확률에 기대본 거예요,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큰아들이 한심해서 한숨이 저절로 나왔답니다. 아이는 부부가 합의해서 낳는 거지 어떻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갖게 한다더냐. 막내만큼 나쁜 방법을 쓴 것은 아니지만 너도 결국은 똑같구나. 상속될 재산을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 한 거였어. 셋째가 욕심이 많다는 것은 알았지만 믿었던 네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구나. 큰아들이 고개를 떨구고 눈물까지 떨구더군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였죠. 몇 번을 더 제게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그런데 큰애네 집에서 그 이후에 난리가 벌어졌다죠. 큰며느리가 짐을 싸서 갓난아이만 두고 친정으로 가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나하고 의논도 없이 풀어버려요? 자식 하나 키우는 게 화분 하나 들여놓는 것 같이 생각되는 모양인데 어디 당신 혼자 아이들 한번 키워봐요. 나는 이제 모르겠으니까. 지금 처지가 그냥 그렇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그랬어. 엄마한테도 말했지만 아들, 딸 확률은 반반이잖아. 그래서 그 확률에 좀 기대 본 거였다고. 제발 이러지 말고 집으로 가자. 응? 확률? 아이가 무슨 로또인 줄 알아요? 지금 우리 처지로 있는 아이 둘도 키우기 빠듯한 거 알잖아요. 가뜩이나 이제부터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인데 아이가 하나 더 생겼으니 당신이 알아서 해요. 아무튼 당신이 벌인 일이니까 알아서 책임지겠죠. 딸 키우는 것보다는 아들이 돈은 덜 들잖아. 그리고 낳아놓으면 어떻게든 자라기 마련이라고. 이 말 같지 않은 말에 드디어 베개가 날아들었다지요. 도저히 말도 못 알아듣고 사태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아들에게 며느리가 단단히 화가 난 것이었죠. 아들이 몇 번을 더 가서 싹싹 빌었고 결국 일주일 뒤에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성공했어요. 아들 복이 터진 집안에 하나 더 생겼다고 크게 다를 것도 없어요. 당신이 쓸데없는 욕심을 부린 데에 너무 화가 나서 이대로 헤어져 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아이들 생각해서 그냥 넘기기로 했어요. 그 대신 회사 끝나면 밤에 나가서 대리운전이라도 뛰어요. 둘도 힘든데 셋을 키우려면 지금 이대로는 절대 안 돼요.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 그렇게 해서라도 책임을 져요. 큰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넙죽 엎드렸다는 것이었어요. 큰며느리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제 말에 아들이 견물생심의 욕심을 부렸다는 것을 이해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손주들을 둘러싸고 집안이 온통 북적북적할 때 이 일에 대하여 참견하지 못하고 조용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둘째 아들 내외였죠. 그런데 이 손주 파동이 시작될 무렵에 둘째네가 저한테 와서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말에 저는 한 번 더 놀랐고 가엾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어머니, 제가 아이를 못 갖는데요. 이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양을 하려고 해요. 집안에 하도 아들만 많으니 예쁜 딸을 입양하려고요. 그런 둘째 며느리의 손을 잡고 그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제가 손을 가만히 잡아주자 둘째 며느리가 눈물을 보이더군요. 아들이 그런 며느리를 달랬고요. 저는 입양을 하겠다는 둘째네의 입장에 전적으로 찬성했어요. 사태의 내막을 알게 된 저는 막내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서 화가 날 대로 났어요. 낳지도 않은 아이를 낳았다고 저를 속이고 사돈집까지 그 일에 모두 가담했다는 데에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죠. 저는 아이들 6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우선 셋째, 내 말을 잘 들어라. 입양한 아이도 분명히 네 아이다. 입양을 갈 처지가 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부모로부터 한번 버림받은 거야. 그 아이를 너희가 데려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됐을지도 모른다. 그 책임은 분명히 너희들이 져라. 그 애를 잘 키우도록 해. 셋째네가 그런데 대답이 없더군요. 제가 재차 아이한테 미안한 것을 알고 잘 키우라고 말해도 대답이 없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셋째네가 가짜 손녀를 만들어 가지고 왔다는 것이
마지네와 둘째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죠. 하지만 막내 아들은 여전히 뉘우칠 줄 모르고 말하더군요. 형들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엄마가 가진 재산 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 말에 혹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엄마 재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말이에요. 형들이 정말 나 같은 생각을 전혀 안 했다고 할 수 있어요? 큰아들이 부끄러운지 먼저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렇지만 동생에게 할 말은 하더라고요. 엄마 말씀을 요즘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엄마가 손녀를 보게 해주면 모든 재산을 다 준다는 말씀이 아니었어. 나 역시도 그렇게 착각을 했었다. 그런데 내가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 줄 아니? 우리 엄마라는 분을 알기 때문이야. 결코 재산을 내걸고 효도를 부추기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되니까 내가 정말 미련했구나 싶었다. 그런데 아무리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해도 어떻게 낳지도 않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데리고 올 생각을 해.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에게 한마디 했죠. 너하고 재주씨가 이런 일까지 벌일 줄은 정말 몰랐다. 너희들은 아이를 가지고 싶으면 피임만 끊으면 되는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손녀가 아니라 아들만 줄줄이 낳는다고 해도 우리 피를 이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 처가에서 나한테 미안해 하셨지만 그건 이 사람이나 처가 잘못이 아니잖아. 그래서 정당하게 입양을 결정했던 거야. 너희들이 정말 자식이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그 심정을 알기나 하냐? 둘째 며느리와 큰아들 내외의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큰며느리는 갓난아들을 안고 있었고 셋째는 어디다 아이를 맡기고 왔는지 아이는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고요. 이 순간에 갑자기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것은 왜일까요? 다들 킨 마당에 혹시라도 파양이라도 하지 않을까 덜컥 걱정이 되었죠. 애미가 이미 말했지 않느냐?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이다. 다시 말하마. 그 아이는 틀림없는 너희 아이고 내 손녀딸이야. 도대체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돌도 되기 전에 2번이나 버림을 받는단 말이냐? 이어서 둘째 며느리도 걱정이 되는 말투로 셋째에게 말하는 것이었죠. 평상시에 입을 잘 열지 않지만 입만 열었다 하면 전곡을 찌르는 둘째였어요. 동서, 만일 이 일이 들키지 않고 동서가 착각한 대로 어머니가 한 재산 떼어주셨다면 동서 그 아이 계속 키웠을 거 아니야. 적어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그 아이를 키웠겠지. 그치만 그 후에 어머니가 세상에 없으면 물건 버리듯이 가볍게 버릴 생각을 한 거 아니지 설마? 진짜 너네가 사람이야? 짐승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제발 내 말이 아니라고 대답해. 어서. 셋째네가 굳이 부정을 하지 않았고 제 가슴에 아주 바위덩이가 올라앉아 버렸죠. 아이를 낳았다고 데려온 지 몇 달, 벌써 돌이 다 되어가고 있는 아이였어요. 아이는 이미 제 마음속에서 의심할 바 없이 제 손녀딸이었답니다. 저는 단호하게 셋째네에게 말했죠. 만일 너희가 저 아이를 파양한다는 나쁜 생각을 한다면 너희는 내 아이들이 아니다. 너넨 이제 다 큰 성인이란 말이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혹시라도 그 아이를 버리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둘 다 내 앞에 나타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제 품에 안겨 방긋방긋 웃고 있는 손녀딸이 생각나면서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죠. 그 아이를 제 품에서 떼어놓다니요. 도저히 못할 일이었어요. 셋째네는 결국은 제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은 채 자리를 떴어요. 그렇게 그날의 가족 모임이 파했고 그렇게 셋째네에게서 본 손녀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고생이 심하던 중 둘째네가 예쁜 딸을 입양해 데리고 왔더군요. 까맣고 맑은 눈이 반짝이는 정말 예쁜 손녀딸이었죠. 아이고 예쁘기도 해라. 아가, 얘가 너를 많이 닮은 것 같구나. 눈매하며 인매가 너를 닮았어. 둘째 며느리가 엷은 미소를 짓더군요.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렇게 둘째네 손녀에 대해서 정을 들이고 있을 무렵 결국은 셋째네가 손녀를 파양할 것이라는 말이
다른 두 며느리를 통해서 제게 들려왔어요. 두 며느리가 설득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았지만 셋째네가 말을 듣지 않았다죠. 마음에도 없던 아이, 그저 한 재산 차지해보겠다고 입양한 아이였죠. 그러니 쉽게 파양을 결정할 수 있었겠죠. 우선 아이가 가엾어 눈물이 났고 정이 든 손녀딸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며느리가 저를 찾아와서 의외의 말을 하는 것이었죠. 어머니, 지금 많이 힘드시죠?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 말도 안 듣는 셋째네를 너희가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는 거냐? 둘째 며느리의 트레이드마크인 엷은 미소가 또 얼굴에 번지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저에게 다시 찾아와서 막내 동서와 이야기가 잘 됐다며 상황을 설명하더라고요. 어머니, 그 아이 저희가 입양할게요. 어느 집이나 거의 아이 둘씩은 키우잖아요. 저희가 형편이 빠듯하긴 하지만 애아빠가 투잡을 뛰어서라도 아이들은 키워내겠다고 했어요. 이미 우리 집안 딸인데 어디 딴 데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 외롭게 혼자 자라는 것보다는 같이 자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동서가 쉽게 동의했어요, 어머니.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저도 모르게 둘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밥이 입에 넘어가지 않았던 저는 정말 둘째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가 기특하기 이를 데 없었답니다. 그러나 저는 둘째가 그 아이를 새로 입양하기보다는 여전히 셋째네가 그 아이를 버리지 않기를 더 바랬어요. 하지만 셋째네는 제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죠. 네가 결국 못할 짓을 하는구나. 나는 너같이 비인간적인 아들을 낳은 적이 없어. 어릴 때 비록 어렵게 키우면서도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그건 자기 자식을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걸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냐? 지금 그 갓난쟁이를 바라보는 셋째 며느리의 눈빛은 어디 남의 집 아이를 잠시 데려와서 돌봐주는 것 같았어요. 혹시나 한 번 더 버려질까봐 급한 마음에 일단 제가 데려와서 돌보았고 곧 둘째네가 아이를 데리러 왔어요. 아이를 받아 조심스럽게 품에 안는데 둘째의 따스한 마음이 느껴졌답니다. 두 손녀딸을 나란히 뉘어놓고 바라보았죠. 하마터면 버려질 뻔했던 셋째네 아이가 다시 우리 집 아이가 된 것이 너무나 다행이었고 둘째네에 대한 고마움에 마음이 울컥하더군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둘째에게 갑자기 아이가 둘씩이나 생긴 거였어요. 그것도 우리 집안에서 눈 씻고 찾아볼 애도 없는 예쁜 딸이 말이에요. 저는 경고한 대로 정말 셋째네를 집안에 들이지 않았어요. 막내가 철없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따지더군요. 엄마, 아이를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것은 부모의 자유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문도 열어주시지 않는 건 엄마가 너무 하시는 거예요. 자유? 자유라고? 피치 못할 이유로 파양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지. 하지만 너희들은 적어도 입양을 할 때부터 그 이유가 순수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가진 재산을 물려받을 도구로 그 아이를 선택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파양을 하려는 이유도 피치 못한 게 아니야. 이런 것도 너희들은 자유라고 하는 거냐? 그건 자유가 아니라 한 아이의 인생을 마구 쥐고 흔드는 짐승 같은 짓이라고 하는 거야. 결국 서류까지 다 정리가 되어서 아이가 정식으로 둘째네 아이가 되었답니다. 고맙다. 네가 우리 집안의 소원을 풀어주었구나.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아가. 제 평생에 아이는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가 생기니 하나가 또 생기네요. 이 아이들은 제 가슴으로 낳은 아이예요. 잘 키울게요, 어머니. 제가 계속 셋째네를 외면하며 안 보려 하니까 셋째 아들이 별 희한한 말을 입에 담더군요. 제가 죽고 나서 두 형에게만 상속이 된다면 소송을 불사할 거라고 말이죠. 저는 이 말에 셋째 아들에 대해서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집안에서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손녀딸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둘째가 둘이나 안겨준 셈이 되었으니 말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여린 것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더군요. 세네에서 늦게 본 아들과 입양한 손녀 둘. 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큰아들은 정말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셋이나 되어버린 아이들을 키우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둘째네, 아이 둘을 키울 형편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도 직장을 알아보아 취직을 했답니다. 아이 둘은 저와 큰며느리가 돌아가며 봐주었어요. 저는 그런 둘째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일부를 증여해 주었답니다. 큰아들네에게도 조금씩 도움을 주고 있어요. 둘째네는 자신들의 힘으로 키워보겠다고 했지만 저는 어릴 때 엄마가 같이 있어주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직장에 나가지 말고 아이들에게만 신경을 쓰라고 굳이 아이들의 양육비로 돈을 주었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간다던 셋째 아들의 사업이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감염성 질병 때문에 된소리를 맞았다는 말이 들리더군요. 우리 셋째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야 장사가 되는 사업 특성상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모두 막막한 지경에 처해버린 거죠. 그것은 미국의 사돈댁까지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심지어 제가 신경통 때문에 자주 가던 사우나까지 갈 수가 없게 되어버릴 정도였죠. 결국 셋째가 저에게 손을 벌리더군요.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자식이라고 제 마음이 왜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여러 번 고심한 끝에 저는 셋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아직 손녀딸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기색이 없는 아이들이었죠. 그런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노력도 없이 뭔가 생기는 것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막내가 여러 번 도움을 청했지만 저는 식당 문을 닫고 나중에 포장마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까지 각오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으켜보라고 했죠.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서 새로 태어난 새 손주가 무럭무럭 자랐고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어요. 저도 이제는 팔순을 바라보는 노인네가 되었죠. 자식을 포기한다는 일, 참 어려운 일이더군요. 셋째네를 그렇게 내치고 저는 참 많이 울었어요. 여전히 제 재산에 대해서 소송이니 뭐니 하는 말을 입에 담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아이들이 우선 잘못을 뉘우치고 사업을 자신들의 힘으로 다시 일으키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 아들 일이라 정말 창피하지만 가짜 손녀를 만들어서 원정 출산으로 꾸민 철없는 셋째 아들네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도 이 이야기는 또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며느리가 손녀를 둘이나 안겨준 제게는 참 뭉클한 사연이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에 실패하고 서울에서 살고 있는 42세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남편과 갈라서게 된 건 시아버지 때문입니다. 보통 기혼 여성들이 이혼을 하는 건 남편이나 시어머니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고부 갈등 때문에 하게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시게 된 시아버지는 상당히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고 그 뒷감당이 고스란히 제 몫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끝낼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럼 지금부터 인간 말종 같은 시아버지가 제게 어떤 더러운 짓을 저질렀는지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시어머니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던 의류 매장의 단골 손님이셨습니다. 의류 매장에서 일하기 전에는 냉동식품을 유통하는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3년 정도 일했는데요. 그때 같이 일하던 남자 직원과 사귀게 되었죠.
잘 웃고 주변 사람들에게 서글서글한 성격이라 인기가 많은 남자였습니다. 다른 여직원들처럼 남몰래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같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사귀게 되었지만 저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병적으로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정말 의처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에게 집착했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다른 남자 직원들과 웃으면서 대화만 해도 얼굴 표정이 확 달라졌죠. 어느 날은 갑자기 탕비실로 데려가서 직원들 몰래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연아, 아까는 왜 그렇게 웃었어? 앞으로 나 말고 다른 남자한테는 눈길도 주지 말고 말도 섞지 마. 아니, 말도 섞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일하라는 거야? 요즘 따라 왜 그래? 집착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유가 있어야 해? 일부러 이러는 거야? 네가 나 보라고 자꾸 딴 남자한테 찝적대잖아. 찝적?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너한테 의심받을 짓 한 적 있어? 우리 이러지 말고 퇴근하고 이야기하자. 지금 직원들 다 듣겠어. 왜? 지금 이야기해. 나 몰래 다른 놈 만나고 있기라도 해?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니까 왜 그래? 나는 내 여자가 다른 놈이랑 히덕거리는 꼴은 절대 못 보니까 지금 고백하라고. 박주철 그놈이 꼬신 거지? 너 그놈이랑 제일 친하잖아. 제가 화가 나서 탕비실을 나가버리니까 그 자식도 멈추더군요. 그 뒤로 헤어지자고 문자로 통보하고 모르는 척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 오래전부터 마음이 아팠다. 어쩌고 저쩌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자식이 불쌍해 보여서 다시 받아주었는데요. 그때 받아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다시 사귀니까 집착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자기와 같이 있지 않으면 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1시간 단위로 보고해야 했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도 주위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면 제가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는 건 아닌지 의심했어요. 심지어 그런 집착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면 제게 폭력까지 썼습니다. 한 번은 제가 헤어지자고 전화로 통보하고 연락처를 싹 다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모임 자리를 가졌는데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는 치킨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핸드폰에 몰래 위치 추적 어플을 깐 것이었습니다. 그 자식이 친구들 앞에서 한 번만 더 헤어지자고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살벌한 협박을 해서 제가 질리게 만들었죠. 6개월 넘게 그 자식의 감시를 받으면서 몇 번이나 헤어지자고 했는지 모릅니다.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헤어지자고 했잖아. 나는 너 감당 못하니까 제발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 어? 너 다른 남자 생겼구나. 그럴 줄 알았어. 언제부터 만났는데? 역시 박주철 그놈이 맞았던 거지? 말이 통하지 않아서 일단 제게 폭력을 쓰지 못하게 살살 달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결국 이사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꾼 다음에 헤어지자는 통보를 했는데요. 직장은 도저히 옮기지 못하겠더라고요. 여기보다 좋은 연봉도 없었고 대표님이 한 달만 있어달라고 하던 것이 2달, 3달이 되어버려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그만둬야 한다고 몇 번이나 닥달하던 동안 전 남친이란 작자는 회사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서 저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회사 내에서 제가 남자 관계가 아주 문란한 여자라는 헛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전혀 통하지 않았고 결국 저는 이 사실을 대표님께 다 말하고 그만둬야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그놈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1달 넘게 전화와 문자를 하면서 저를 쉴 틈 없이 괴롭혔습니다. 어떤 날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300통이 넘는 문자를 쉴 새 없이 보내서 잠을 못 자게 만들었죠. 결국 휴대폰을 해지하고 번호를 또 바꾼 다음에야
그놈과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쉬고 있었는데 마트에서 일하는 고등학교 선배 언니의 소개로 대형마트 안에 있는 의류 매장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때 지금의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죠. 어머, 못 보던 얼굴이네. 이제 새로 들어온 아가씨인가 봐.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정다연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인사를 건네니 같이 일하는 언니가 단골 손님이니까 잘해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처음 봤을 때부터 제게 아주 호의적이셨습니다. 늘 웃으면서 점원인 저를 대해주셨고 말투나 행동을 보아하니 마음이 따뜻하시고 인자하신 분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작은 쇼핑백을 들고 매장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제게 그 쇼핑백을 건네주시는 거 있죠? 다른 직원한테 들었다. 내일이 생일이라며? 생일 축하해. 신발 하나 샀는데 맞을지 모르겠네. 세상에, 무슨 생일을 다 챙겨주세요. 바빠서 친구들한테 생일 축하도 못 받았는데. 고마워요, 사모님. 한 달 전에 우연히 제 생일이 언제인지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다른 직원한테 정확한 날짜와 신발 사이즈를 물어본 것 같았습니다. 단골 손님에게 선물까지 받게 될 줄 몰랐는데 저를 딸처럼 생각하면서 챙겨주는 마음에 감격을 받게 되었죠.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께서 매장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으셨고 하다못해 캔커피라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분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도 해봤는데요. 게다가 시어머니께 아들이 한 명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사진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키도 크고 잘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찌나 아들 자랑을 해주셨는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아드님 면봉이랑 직업, 나이까지 알게 되었죠. 워낙 조건도 좋고 제 이상형이라 한번 만나보고 싶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아들 자랑한 이유가 있었는지 제게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다연이 넌 사귀는 남자가 있니? 없으면 소개해줄까 하는데. 예전에는 있었는데 헤어진 지 꽤 됐어요. 누굴 소개시켜 주려고요? 그럼 내 아들 어떠니? 저번에 사진 봤었지? 이 정도면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니? 게다가 돈도 잘 버는데 착하기까지 해. 내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워낙 집을 좋아하는 놈이라 아직 여자를 못 만나봤어. 네? 이렇게 잘생기고 키도 큰데 여자를 못 만나봤다고요? 말도 안 돼.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놈이 어디가 이상한 것도 아니다. 그냥 성격이 소심하고 소극적이라 그래. 한 번만 만나보고 결정해봐. 전부터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냉큼 만나보고 싶다고 했죠. 그때는 못 느꼈는데 시어머니가 처음 저를 봤을 때부터 며느리감으로 점 찍어 놓으셨던 것 같았어요. 며칠 뒤에 남편을 만나보았는데 생각보다 숙맥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여자를 많이 만나본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리드했는데요. 단골 손님 아드님이라 잘 보이려고 노력한 것도 있었죠. 몇 년 단골인데 막대하다 놓칠 수 없어서 제가 쌓아온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였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니 남편이 참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한번 남자에게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는 터라 사귀면서 어떤 남자인지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다음에 만나보자는 약속에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6개월 정도 진지한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고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 제일 좋아하시던 분이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그래, 너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줄 알았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다니까.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우리 준기하고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면서 하루빨리 결혼하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저만큼 야무지게 성격 좋은 며느리는 없을 거라고 하셔서 저도 기분 좋게 결혼식을 올렸죠.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다정다감하셔서 고부 갈등이라고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면서 아껴주셨어요. 결혼을 한 다른 친구들과 만나면 전부 시댁에 대한 서운함이나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댁살이 같은 건 없었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부럽다는 말을 자주 꺼냈습니다. 다현이 넌 정말 좋겠다. 우리 시어머니는 나만 보면 답답해서 속이 뒤집어진다고 한다니까. 속이 뒤집어진다는 말이 뭐니? 다현이 시어머니처럼 친딸처럼 말해주면 오죽 좋아?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저를 아주 부러워했죠.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인 저를 챙기니 저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하면서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가진 돈은 많았지만 남봉꾼 기질이 있으셨는데요. 바람을 피면 뭐라 할 법도 한데 시어머니께서 옛날 분이라 그런지 전형적인 조선시대의 안방마님처럼 시아버지 말에 무조건 복종하셨습니다. 원래 시댁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많아서 부잣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면서 살 생각은 없다면서 재산을 전부 처분해서 서울로 올라왔다고 해요. 그 뒤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가 기질이 있으셔서 크게 성공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면 뭐 하나요? 여자를 밝혀도 너무 많이 밝히셔서 밖으로 새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시집 왔을 때부터 시아버지는 여러 여자들을 몰래 만나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하셨어요. 제가 한 번은 시아버지께서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봤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글쎄, 어머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래, 옆동에 사는 여자랑 같이 있었지?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뭐 어쩌겠냐. 이 나이에 이혼하는 것도 웃기고 가장이 식구들 밥 굶기지 않으면 그걸로 족한 거야. 시아버지께서 바람을 피더라도 가정이 흔들릴 정도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다행이었죠. 아버님이 선을 넘었더라면 진작에 이혼을 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의 인내심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바람을 피웠고 결정적으로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돈을 줬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참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 남편도 시아버지의 바람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남편한테도 바람기가 있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는데요. 다행히 제 남편은 시아버지와 닮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가정에 충실한 남자였죠. 제가 굳세게 믿은 것은 바로 남편이 하는 말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 옆동에 사는 여자랑 데이트하고 있더라? 같은 남자로서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하면 가정에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대놓고 바람을 필 수가 있지? 그런 면에서 아버지는 너무 무책임해. 그럼 당신이 뭐라 한마디라도 해보지. 말도 안 꺼내본 거야?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옆동에 사는 여자와 정리하라고 몇 번이나 설득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버지의 여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살기로 작정했으니 남편도 어머님의 뜻을 따르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시아버지를 포기하게 된 거죠. 하지만 시아버지도 나이를 먹으니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대놓고 아파트 앞에서 옆동 여자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아버님께 화를 내고 말았는데요. 아버지, 동네 창피하게 대놓고 바람을 피세요. 여자 만나시려면 다른 동네로 가서 만나세요. 저희 체면 좀 생각해 달라고요. 이제 며느리도 생겼는데 며느리 앞에서 그러고 싶으세요? 시아버지도 함께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남편 말에 수긍을 하시더군요. 그래, 알았다. 나도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 알아서 처신할게. 걱정 말아라.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다. 제가 손녀딸을 낳아서 그럴까요?
시아버지는 옛날과 다르게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시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위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고 저도 충격을 받고 쓰러질 뻔했죠. 안 그래도 어머님께서 계속 아프다고 하셨는데요. 몇 년 전부터 몸이 계속 이상 신호를 보냈지만 여자는 시댁에 폐를 끼치면 안 되고 아파도 그저 참고 사는 거라는 생각으로 버티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수술을 위해 입원하게 되자 병수발은 당연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날 밤까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긴장을 풀어드렸죠. 다 잘 될 거다. 잠깐만 눈 붙이고 오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머님께서 제 손을 꼭 잡고 지금껏 감춰왔던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얘야, 나 정말 속상하다. 내가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해. 마음 같아서는 지금 남편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야. 나도 여잔데 남편이 다른 여자랑 놀아나는 걸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는 내 마음이 어땠겠니? 말은 안 했지만 정말 죽지 못해 지금껏 살았어. 어머님이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겉으로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말하셨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쏟으신 것이었습니다. 어쩜 아버님은 와이프 속도 모르고 다른 여자를 만나왔던 걸까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마음이 타들어간지도 모르고 바보 같은 마누라 만나서 마음대로 놀아나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날 밤 내내 정말 이혼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어린아들이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잠도 안 주무시고 수십 년간 가슴속에 쌓아뒀던 응어리들을 제게 풀고 수술실로 들어가셨는데요. 대기실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수술이 잘 되기만을 기도하는데 시어머니 속에 쌓인 우라가 화병을 만들었고 나중에는 위암의 원인이 된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에 시어머니께서 회복실로 옮겨지고 퇴근한 남편도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끝까지 오지 않았죠. 남편이 오고 1시간이 더 흐른 다음에야 수술을 한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채 저희 부부를 부르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내더군요. 생각보다 암덩어리가 크고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되어 있어서 수술이 오래 걸렸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거했지만 결과가 100%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의사는 언제든 암이 재발할 수 있으니 상당 기간 입원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어요. 의식을 찾은 시어머니께는 수술이 잘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달만 입원해서 항암 치료만 받으면 완치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는 건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왠지 모르게 어머님이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지만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남편을 병실에서 데리고 나와서 괜히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죠. 아니, 아내가 암 수술을 받았는데 아버님은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병원에 코피기도 비치질 않는 거야? 당신이 전화해 봤어? 내 전화만 안 받는 거래? 나도 몰라. 그냥 부르지 마. 엄마가 집에 없으니 살판 난 거겠지. 난 기대하지도 않았어. 제 생각도 그랬습니다. 시아버지는 분명히 다른 여자를 만나느라 병원에 와볼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속으로 아버님 욕을 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 시아버지께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보자마자 대뜸 호통을 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요. 이럴 때일수록 아버님이 곁에 있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제 말을 건성으로 들으셨습니다.
몸은 병원에 있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듯 병원에서도 다른 내연녀들에게 문자와 전화를 하면서 만날 약속을 잡으시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없으니 밤마다 여러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와 싸우게 되었죠. 아버지, 우리가 하는 말 듣고 있긴 한 거야? 여자가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으면 병문안 오지 말고 그 여자랑 있지 그랬어. 엄마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이 자식이 어쩌고 저째? 어디 애비한테 눈을 부라리고 훈계를 하려고 들어? 네 애미가 지금 죽기라도 했냐? 그리고 병수발은 며느라가가 하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냐? 어?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도 다 눈이 있어요. 아버님이 그동안 병문안 안 오고 잠수탄 거 알고 있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같이 산 부인에 대해 도리는 지켜야죠. 저는 사정을 하기도 했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시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하루라도 여자가 없으면 못 산다는 말까지 대놓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내는 목숨을 걸고 암과 싸우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다른 여자와 어울리면서 히히덕거리면서 다니다니 용서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이런 식으로 무대포로 나오니 저도 울컥해서 심한 말을 내뱉고 말았죠.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버님이 무슨 짐승이에요? 짐승들도 자기 가족이 아프면 만사 제쳐놓고 돌보는 법인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뭐? 그래서 내가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냐? 네, 제가 보기에 아버님은 개 돼지만도 못하네요.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께서 화가 나셨는지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저는 아픈 것보다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본 남편도 뚜껑이 열려서 시아버지와 한판 붙게 되었죠. 지금 미쳤어? 애를 왜 때리는 거야? 애 엄마가 틀린 말 했어? 나도 많이 참았어. 이제부터 당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니까 당장 나가.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보았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진짜로 아버지와 의절하고 부자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는데도 시아버지는 하나도 아쉬울 거 없다는 듯이 태연해 보였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대신에 내가 가진 재산 나눠달라는 말은 일체 꺼내지도 마. 시아버지의 말에 남편의 입이 다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돈 앞에서는 무기력해지는 법인가 봅니다. 제가 아버님께 뭐라 할 수도 남편을 닥달해 연을 끊으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아버님과 정리되는 거 없이 시어머니의 기약 없는 치료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님을 위해 시작한 병원살이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에 잠깐 들렸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방에서 시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려서 들어가 보니 시아버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 근처에서 보았던 옆동 사는 여자가 아버님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자기야, 마누라 죽으면 나랑 재혼할 거라는 말 믿어도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어. 살 날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아버님과 내연녀 둘이서 별의 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아버님께서 집에 내연녀를 자주 데리고 온 것 같더군요. 어쩐지 시아버지께서 의사를 만나 시어머니 상태를 물어보더라고요. 드디어 걱정이라는 걸 하나 싶었는데 본처가 빨리 나아서 태어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어서 죽기만을 학수고대하던 거였습니다. 내연녀와 재혼해서 새살림을 차릴 거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로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 웃음소리를 듣고 시아버지와 내연녀가 얼른 몸을 일으켰는데요. 내연녀는 30 초반 정도로 보이는 새파랗게 젊은 여자였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였죠. 내연녀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서 호들갑을 떠는데 시아버지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방을 집어던지면서 버럭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집에서 뭐 어쩌고 저째요?
지금 저 여자랑 재혼할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요. 바람 피시더라도 도리는 지키시라고요. 아유, 뭔 놈의 기집애가 이렇게 목소리가 커? 며느리가 낄 일 아니다. 내가 뭘 하든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시아버지도 저 따라 고함치시더니 내연녀를 데리고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내연녀가 나갈 때 뒤돌아보면서 가소롭다는 듯이 비웃던 거 생각하면 정말 오장육부가 다 뒤집힐 것 같네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시어머니께서 세상을 뜨시고 마셨습니다. 한번 전이가 시작된 암덩어리들이 손 쓸 수 없이 퍼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어머님이 생각나 몰래 눈물을 흘리는데 시아버지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셨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을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저보다 어린 내연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당장 재혼을 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넋이 나가버렸고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경악을 했죠. 아버지,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 엄마 장례를 치른 지 딱 이틀 지났단 말이야. 아무리 저 불려우 같은 여자한테 홀렸다고 해도 이럴 수는 없어. 재혼 절대 안 돼. 난 죽어도 반대할 거니까 저 여자 당장 내보내. 내가 너한테 허락받자고 하는 말 아니다. 니들은 앞으로 새엄마한테 예의 바르게 굴어야 한다는 소리야. 너희들보다 어리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가는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해. 저는 정말 설마 했습니다. 내연녀가 무슨 낯짝으로 우리 집안에 들어올까 싶었는데 정말로 들어오더군요. 하루아침에 시어머니 자리를 꿰차더니 저희 집 안방을 차지해버렸습니다. 32살에 제 막내 동생 뻘밖에 안 되는 나이였는데 도대체 그런 짓은 어디서 배웠는지 상전처럼 굴면서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반말은 기본이었고 음식 투정에 자기는 숟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집안 살림이 엉망이라고 트집을 잡았는데요. 야, 국이 왜 이렇게 짜? 살림하는 여자가 간도 제대로 못 맞추면 어쩌자는 거야? 당장 다시 끓여와. 처음에는 제 길을 꺾고 시어머니 대접을 받으려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몸종 취급하지 마. 내가 만든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네가 직접 해먹어. 아니면 주면 주는 대로 군말 없이 받아 먹어야지. 뭐? 이게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너 다시 말해봐. 지금 뭐라 했어?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면서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치는데 정말 가소롭더군요. 자기 말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으면 시아버지한테 전부 일러바치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내연녀가 집에 들어와서 막 나가는데 얌전히 있을 수 없죠. 여기서 꼬리를 내리고 저 여자한테 밀려서 꼼짝없이 시집살이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꽉 물었습니다. 아버님한테 일러 바치든 말든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나한테서 시어머니 대접 받을 생각은 아예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내연녀가 시아버지한테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무시당한다고 하소연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길래 저도 남편을 불렀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예상했는데 남편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계속 이럴 필요는 없잖아. 아버지도 새 출발해야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그냥 참고 받아주자. 내연녀를 불려우 같은 년이라고 욕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변한 남편이 내연녀를 새엄마로 받아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댁에서는 저 혼자 시아버지의 내연녀와 맞서게 된 거예요. 혼자서 내연녀를 배척하고 아버님과 말싸움을 하고 있으니 외톨이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쯤 되면 저도 내연녀를 시어머니로 인정해야 하는 고민도 들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우연히 본 남편의 휴대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자 알림이 떠서 봤는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이 소개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에 걸쳐서 남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2580을 누르고 새벽에 몰래 남편 휴대폰 살펴보는데 제가 본 게 확실하더군요. 준기야, 내가 소개해준 혜정이는 어때? 마음에 들어? 네, 마음에 들어요. 주희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당연하지. 혜정이가 나랑 같이 일할 때부터 인기 많았어. 지금은 은퇴했으니까 네가 데리고 놀 수 있는 거지. 옛날 같으면 네가 감히 상대도 못하는 에이스였다고. 그 문자를 쭉 읽는데 휴대폰을 보던 손이 덜덜 떨렸고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봐도 내연녀가 남편에게 여러 명의 여자를 소개시켜준 것 같더라고요. 불륜으로 들어온 새엄마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의붓아들에게 바람을 피우도록 부추긴 거였습니다. 에이스가 대체 뭘까 생각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내연녀가 한때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한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주고받은 연락은 더 없나 살펴보았죠. 그 문자들을 다 본 순간 내연녀가 남편에게 왜 여자들을 소개해주면서 바람을 피우도록 만들었는지 알아냈습니다. 사실 내연녀는 집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진 재산에 눈독을 들이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돈이겠죠. 내연녀는 시아버지의 환심을 사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것 같았습니다. 딸 같은 내연녀에게 푹 빠져있던 시아버지는 내연녀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내연녀가 시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걸 반대했어요. 남편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시아버지 재산인데 왜 남편 눈치를 봐야 하는지 내연녀는 이해할 수 없었죠. 시아버지가 남편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긴 했습니다. 그건 바로 돌아가신 시어머니 때문이었는데요.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3년 전부터 내연녀와 동거를 하다가 들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었죠. 그 당시만 해도 시어머니께서 지금 당장 이혼하겠다고 난리를 피우셨대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각서와 공증을 받은 다음에 이혼 소송을 포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때 받은 재산을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에게 모두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시아버지의 재산 중 절반은 남편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내연녀도 그 사실을 알고 여자들을 소개시켜주면서 남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던 겁니다. 둘이 주고받은 문자와 톡을 보니 남편은 이미 내연녀가 소개해준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는 재미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절대 바람은 피우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남편이었는데 저 몰래 여자들과 놀고 있었다니 허탈하고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남편도 내연녀에게 홀려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전부 내줄 것 같았죠.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는데 안방에서 시아버지와 내연녀가 뭐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때? 내 말대로 하니까 확실히 효과 있지? 그래. 내가 소개시켜준 여자한테 푹 빠져서 다행이지. 준기가 자기 재산은 당신한테 다시 돌려주기로 했어.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절간에 빈대도 안 남는다고 하잖아. 아예 안 한다면 모를까. 한번 시작하면 절대 그만두지 못하는 게 불륜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시아버지는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웃으면서 더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이제 곧 준기한테 며느리하고도 갈라서라고 말할 거야. 나는 처음부터 꼬장꼬장한 게 영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그년만 보면 재수없게 죽은 천처가 자꾸 떠오른단 말이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나도 그년 때문에 아주 미치겠어. 한마디도 안 지고 눈을 부릅뜨고 달려든다니까. 나도 그 꼴 보기 싫어서 이혼시키려는 거야. 당신하고 준기는 며느리가 절대 눈치 못 채도록 해야 돼. 알겠지?
당연하지. 우리가 이혼시키려는 거 알면 아주 생 난리를 칠걸? 그 꼴 보기 싫어서 조용히 있어야지. 그래, 내 말만 들으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니까. 이번에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제 보니 모든 음모의 주범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자기가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아들까지 꼬드겨서 바람을 피우도록 만들고 마음에 안 드는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저도 결판을 지어야만 했죠. 이 인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은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저를 가지고 논 남편과 뻔뻔스러운 내연녀가 호된 뒷감당을 하도록 만들어주기로 작심하고 계획을 세웠죠. 우선 여러 군데 수소문해서 내연녀가 일했다는 유흥업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마담을 찾았더니 내연녀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아, 세경이 말하는 거구나. 걔는 제가 잘 알죠. 그런데 무슨 일로 그러세요? 마담은 저를 경계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돈이 특효약이었죠. 가방에서 지폐 다발을 꺼내서 탁자에 올려놓자 마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내연녀에 대해 말하는 걸 모두 다 녹음해 두었습니다. 제가 짐작하던 대로였죠. 내연녀에게는 기둥서방이라고 불리는 동거남이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동거남과 짜고 시아버지와 남편의 뒤통수를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두 부자를 속이고 재산을 받아내면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을 치려고 했던 거죠. 저는 며칠 동안 발품을 팔아서 내연녀의 동거남이 사는 집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내연녀가 외출할 때 몰래 따라가서 동거남을 만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 다른 증거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지시를 받은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남편에게 직접 들으니 피가 끓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남편이 딸 양육비는 줄 테니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입을 열었죠. 좋아, 이혼해. 하지만 그냥 갈라설 수는 없잖아? 우리 아직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소송장과 남편이 여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준비해둔 걸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저는 바로 시아버지한테 가서 내연녀가 동거남을 두고 재산을 챙겨서 달아날 궁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내연녀가 옆에 있을 때 말해버렸죠. 제가 모아둔 증거들을 보고 내연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는데요. 시아버지는 화가 나서 그런 내연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채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내연녀가 끝까지 오해라고 하면서 변명을 해댔지만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니까 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그 내연녀는 혼인빙자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 구속되고 말았네요. 시아버지께서 내연녀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친히 감사 인사까지 건네주었습니다. 얘야, 고맙구나. 네 덕분에 내 재산을 지키게 되었어.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활짝 웃길래 저도 따라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뭘요? 이제 아버님 재산은 제 거니까 지켜야죠. 저한테 재산 전부 주셔야 하는 거 알고 있죠? 뭐? 내 재산을 너한테 전부 다 줘야 한다고? 갑자기 왜? 시아버지는 대번에 얼굴이 굳히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서 당연히 남편에게서 재산을 나눠받았는데요. 가정 파탄의 원인은 남편의 불륜이었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시아버지라는 증거를 법정에 제출해서 시아버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아버님께서 웃기지 말라고 하면서 법대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바람은 아들이 피웠는데 왜 자기가 위자료를 주냐고 난리를 피우길래 제가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었죠. 시아버지는 독한 년이라고 법정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러댔지만 아버님 말대로 법대로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람둥이 시아버지와 철없이 덩달아 바람을 피우던 전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고스란히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아버지가 찾아와 위자료 액수를 줄여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시아버지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확실하게 못을 받고 쫓아내버렸네요. 여러분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제 시아버지처럼 지저분하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저처럼 이런 일은 겪지 마시길 바라면서 이만 긴 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